예, 이번에는 친전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친전 이론은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친전 이론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이거 그냥 일형 친전이라고 해요. 일형 친전은 독립입자의 친전이에요. 근데 이건 조건이 중요한데, 부유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응결되지 않는 독립입자가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친전 형태는 수자공사에 혹시나 면접을 가게 되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혹시 난 수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친전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형 친전은 부유물의 농도, 그러니까 미숫가루를 탔을 때 농도가 좀 작아. 그래서 입자와 입자 간에 서로의 아무런 그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유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응결이 되잖아. 입자와 입자 간에 서로 붙질 않아. 그 독립입자의 친전을 얘기할 때 우리 일형 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자 간의 상호에 아무런 방해도 없고 영향도 없어요. 그냥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농도가 낮으니까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그때를 우리 일형 친전이라고 한다. 일형 친전이라고 한다. 자, 그때 일반적으로 어떤 친전지에 유입하는 불순물은 여러 가지 크기의 입자를 갖죠. 이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요만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와 같은 친전지에서 침강 속도가 수면적 V0. 자, 수면적 부하라는 것은 Q를 A로 나눈 놈을 V0라고 하는 거예요. 수면적의 부하는 지난번에 아까 제가 에피션시 얘기할 때 Q를 A로 나눈 걸 우리 V0보다 작은 입자들의 함유율을 X0라고 하면, 그죠? Q 나누기 A를 하면은 그 입자에서 떨어지는 침강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 U0. 근데 그보다 작은 입자들의 함유율을 X0라고 하면 100개가 들어왔는데 Q 나누기 A보다 침강 속도, 자, 이렇게 떨어지는 놈의 속도의 D 사이즈, D 제곱, 욕 한번 합시다. 자, 욕 할수록 좋아요. 스토크 법칙에 보면 V0는 18μ분의 로 S 마이너스 로 곱하기 G 곱하기 D의 제곱에 요 놈의 D보다 입자보다 작은 함유율을 X0라고 하면 얘가 10% 정도 있다. 침강 속도가 V0 이상의 입자의 제거율은 1-x0이고 침강 속도 VS, V0보다 작은 침강 속도인 여러 크기의 입자들의 제거율은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 로 표시되므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거율. 요 R을 왜 쓰냐? 제거율은 제거가 remove. 그래서 리무브 효율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침강통 실험이고 독립입자의 침강 제거율은, 자, 여기에 침전 속도가 있어요. 침전 속도. 이쪽으로 가는 건 거의 100% 다 제거가 되는데 요 낮은 놈들 제거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분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형 침전은 입자가 떨어지는데 얘가 커, 얘는 작어. 근데 서로 가다가 이렇게 큰 놈이 뒤에 제곱승이니까 떨어지다가 이 작은 놈을 붙여버려. 그게 응결이 일어나. 응결. 독립이 아니고 응결이 일어나는 거. 응결을 허용하는 걸 우리 이형 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입자의 친전이 아니고 응결입자의 친전이라고 하죠. 근데 얘도 농도는 낮아. 대신에 입자와 입자 간의 응결이 일어나. 그죠? 자, 독립입자의 친전들의 친전 상태와는 다르게 큰 친전 속도를 가져. 그래서 친전하는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고 빨리 떨어져. 왜냐하면 떨어지다가 이놈 같이 붙어가지고 D가 커지니까 더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친전이 어떻게 돼? 더 빨리 제거돼. 원래 친전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압축량 그리면서 우리 직선으로 표시했잖아. 근데 그보다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야. 더 빨리 떨어져.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응결입자의 친전일 때는, 이형 입자의 친전일 때는 큰 친전 속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침전지를 설계할 때는 독립입자의 침전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율 때문에. 독립입자의 침전으로 설계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립입자의 침전 상태보다는 더 빨리 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명 침전은 지역 침전 또는 방해 침전이라고 해요. 자, 사명 침전, 헷갈린다. 사명 침전과 사형 침전은 부유물의 농도가 클 때예요. 1형 침전과 2형 침전은 부유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때 독립이냐, 응집이냐, 응결이냐를 따지는 거고, 3형 침전은 입자가 너무 농도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놈이 서로 응결하지도 않아요. 입자가 가까이 위치한 입자들이 침전을 서로 방해해서 방해 침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방해 침전. 근데 이게 어디서 그러냐? 하수 처리장에서 1차 침전지가 아니고 2차 침전지에서 침전 형태가 바로 3형 침전을 가리킨다. 투목기사 볼 때 나와요. 하수 처리장의 2차 침전지에서의 침전 형태는 3형 침전, 즉 방해 침전을 가리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형 침전이 있는 4형 침전은 이 막걸리나 아니면은 그 미숫가루를 진하게 타가지고 놔두면 물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 경계면이 딱 생기죠. 경계면. 근데 이 경계면이 점점점 낮아져. 밑에 있는 물들이 스퀴즈 돼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면이 물과 그 다음에 이 고체 덩어리 막걸리 입자들하고 아니면 그 미숫가루 입자들하고의 경계면이 딱 생겼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쭉 낮아져. 자, 그래서 자체의 무게로 계속 압축을 가하여 입자들이 서로 접촉한 사이로 물이 빠져나와 농축되는 현상인데, 이때 하수 처리장의 2차 침전지나 슬러지 농축조 저부에서 침전하는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의 2차 침전지는 3형 침전도 되고 4형 침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수 처리장의 2차 침전지는 3형 침전으로 분류한다. 분류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침전지를 이제 설계를 좀 하려고 해요. 침전지를 설계를 하려고 해요. 자, 통상적으로 1차 침전지를 설계를 할 때는 V 나누기 Q를 한다. 체류 시간은. 자, 체류 시간은 볼륨 나누기 Q를 한다.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평균적인 이론적 체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체류 시간을 표준으로 하는데, 2시간에서 체류 시간을 그러면, 자, 그러면 3시간이라고 합시다. 평균적으로. 3시간은 볼륨 나누기 Q다. Q는 내가 처리해야 될 물량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럼 볼륨이 정해지겠죠. 그럼 볼륨을 내가 설계제원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 그죠? 자, 체류 시간은 볼륨 나누기 Q, 들어오는 Q 양은 내가 처리해야 될 하수의 양을 Q로 두면 돼요. 근데 내가 열지로 하고 싶어. 그럼 나누기 10 하면 되지 뭐. 근데 2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시간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면적 부하, 수리학적 부하율이라고 하는데, 처리 수량을 침전지의 유효 면적으로 나누는데, 이때 침전지의 유효 면적을 지난번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침전지의 면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는 면적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보는 측면도의 면적이 아니고 평면에서 보는 면적을 우리 A 면적이라고 해요. 그걸 나눠버리면 이쪽에 나는 Q를 이쪽에서 보는 A로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수리학적 부하율이라고 한다. 수면학적 부하율, 수면적 부하율이라고 한다. 그죠? 근데 여기 나오잖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표면적 부하는 침전지 재원 중 가장 중요한 값이다. 그죠? 얘는 볼륨 나누기 Q, 얘는 Q 나누기 A. 그죠? 그 다음에 유효수심, 침전지 깊이를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침전 효과는 표면적 부하와 입자의 침강 속도만 관여돼서 수심에는 관계를 하지 않는데,
수심이 작으면 바람에 의한 흐름이 생겨서 슬러지가 부상하면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류 현상이 생겨서 침전 효과가 적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4m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 4m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 단 4m에다 1m 정도는 슬러지가 쌓이는 양 자체를 그 깊이 정체를 해서 1m 정도 더 여유를 두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원류 부하율은 위어 부하율이라고 하거나 원류 부하율이라고 해요. 요거는 Q 나누기 우리 침전지는 깨끗한 물을 위에서 떠내죠. 다시 한 번 더. 침전지는 깨끗한 물이 밑에서 나가지 않고 위에서 떠내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지난번 그림에서 위어를 위에 두잖아. 오리피스나 위어를 위에 두죠. 그때 할 때 그 위어의 길이로 나누면 Q를 위어의 길이로 나누면 그걸 원류 부하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의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체류시간, 침전법에서는 3.0시간, 살수 여상법에는 2.0시간, 2차 침전에서는 2.5시간, 그 다음에 유효수심은 2.5에서 4.0m, 그 다음에 수면적 부하율은 미터/데이인데 단위가 25에서 40, 그 다음에 원료 부하율은 어쩌고저쩌고, 여유분 얼마, 이렇게 다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하수도 시설 기준 지침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외우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외울 수도 없어요. 저도 못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근데 침전지 하수 처리장의 침전지 시간은 약 한 3에서 한 3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약품 침전지 상수에서는 제가 3에서 한 8시간 정도로 대충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런 기준서를 쌓아놓고 여러분 설계서를 검토하거나 설계를 할 때 요건 기준에 맞다, 오케이, 기준에 틀렸다, 오케이, 안 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유벽 지난번에 보셨죠? 정유벽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유입한 하수를 될 수 있는 한 편류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돼? 콘크리트 이렇게 슬라브가 아니고 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구멍을 딱 10cm짜리 구멍을 뚫은 걸 쫙 했는 걸 우리 정유벽이라고 하고, 그거는 한쪽으로 편류가 생기지 않도록 정유벽을 구합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작은 구멍의 총 단면적은 이 콘크리트 벽의 총 면적분의 6에서 20% 정도를 차는데 약 한 10% 정도 해요. 10% 정도. 그 다음에 슬러지 모으기 있었죠. 밑에 침전지가 슬러지가 있으면 지 바닥에 침착한 슬러지를 한쪽에 이렇게 모으는 것을 우리 슬러지 모으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슬러지의 배출은 긁어 모아진 슬러지를 통상적으로 베니 펌프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베니, 슬러지니, 일본 말이에요. 슬러지니를 배출하는 펌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스컴 제거 장치는 그 유성 폐수나 아니면 위에 잘 가라앉지 않는 부유가 아니라 완전히 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스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에 스키머 장치를 달거나 혹은 위에다가 탈수를 해가지고 이 스컴들을 제거를 하는 장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침전지고요. 그 다음이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활성 슬러지 공법. 자, 하수에서 가장 넓게 이용되는 것이 바로 활성 슬러지 공법입니다. 활성 슬러지 공법은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면 산소를 공급해서 혹은 공기 중에 산소가 20% 정도 있으니까 20%의 산소를 공급을 해서 그 미생물의 활성도를 높여서 그 이놈의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H2하고 CO2로 완전히 분해하는 그런 공법을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쵸? 자, 하수와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배양기로서 용존산소 존재하에서 정화 미생물을 연속적으로 배양을 해서 이놈의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완전히 무기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활성 슬러지 공법입니다. 딴 거 없어요. 가보면 콘크리트 박스에 하수가 유입이 되면 밑에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물을 끓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면 걔가 미생물, 그 안에 보면 비커로 딱 떠보면 미생물과 유기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회색인데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검은틱틱합니다. 자, 그래서
배암조인 공기공급조 및 증식한 미생물 진낙의 슬러지와 물과 분리하는 침전지가 그 후단에 필요한데 그 후단을 2차 침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시면 하수가 1차 침전지, 자 2차 침전지 내가 콘크리트 박스라고 그랬죠. 산기관은 기포를 공급하는 거. 상기판. 여기서 펌프로 계속 볼로아로 계속 공기를 집어넣어요. 뽀글뽀글 올라가요. 뽀글뽀글 올라가. 뽀글뽀글 올라가. 그러면 이 물이 위로 와가지고 2차 침전지. 근데 2차 침전지에서 활성화된 미생물을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어요. 요 앞단에다가. 왜냐하면 이미 유기물을 조금만 집어넣어요. 많이 반송 슬러지는 많은 놈의 슬러지들은 이렇게 처리해서 농축, 처분 이렇게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조금만 일부분을 반송해서 이렇게 반송,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최적화된 놈들 미생물을 일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놈들이 들어가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반송 슬러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반송 슬러지는 2차 침전기에서 나온 미생물들하고 유기물들 덩어리를 조금만 더 집어넣어줘 앞에다가. 그 양에 따라서 여기 처리 효율이 달라지게 돼요. 나머지 염소 주입해서 하천으로 방류한다. 이게 다예요. 이게 표준 활성 슬러지법에 의한 하수 처리 개통도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화성질은 공기 공급조 여기서 유효 부피를 나눈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자, 슬러지 농도를 MLSS라고 해요. MLS. 그걸 뭐냐면, Mixed Liquor Suspended Solid. Mixed Liquor, 액체, 그 다음에 여기 Suspended Solid, MLS. 그러니까 여기에 슬러지의 농도를 MLSS라고 하는 거예요. MLSS라고 합니다. 다른 건도 있고. 그 다음에 반송하는 슬러지는 리사이클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R자가 붙어 있어요. R자가 붙어 있어요. R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Q하고 QR이 요만큼 더 들어가니까 QR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서는 MLSS가 뭘 뜻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R자 붙은 건, 저놈의 반송 슬러지 2차 침전지에서 조금 해서 요 앞으로 조금 가는 놈이 있구나. 다 가진 않아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기 슬러지 처리하는 내가 외우라는 거죠. 농축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거 쪽으로 해서 빼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활성 슬러지의 처리의 정화 원리. 자, 활성 슬러지법은 호기성 미생물의 진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용존 산소를 공급을 하고 이놈의 호기성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이용을 해서 기질, 유기물, 하수 중의 각종 영양물을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 슬러지, 용존 산소, 기질의 3자를 좋은 형편인 상태로 항상 접촉을 유지를 해줘야지 하수 처리가 잘 이루어져요. 자, 보시면 하수 중의 유기물은 활성 슬러지 미생물과 산소의 작용으로 직접 산화하게 돼요. 자, 활성 슬러지 중의 미생물은 하수 중의 유기물을 먹이로서 더욱 증식한다. 내가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먹어, 섭취를 해. 그래서 내가 뚱뚱해져. 그럼 난 침전이 잘 되겠지. 자, 하수 중에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자기 호흡으로 자기 분해를 해준다. 근데 배고픈 상태를 만들면 미생물들은 내가 살이 빠져가지고 내 몸 자체가 이렇게 자기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에서는 유기물 끝에 포도당 플러스 6개의 O2가 되면 CO2와 H2O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질의 합성은 유기물하고, 자, 여기에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 때 질소가 필요한데 NH3, 이게 뭐냐면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하고 산소가 들어가면은 세포질, 요 유기물이 먹이로서 자기가 증식되는 거예요. 이거는 2번이에요. 2번. 근데 만약에 먹이가 부족하면은 세포질이 산소와 만나가지고 CO2와 H2O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이 혹은 암모니아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제거된다는 거죠. 제거된다. 근데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자, 내가 공기를 공급한다 그랬어요. 공기를 공급한다. 공기 공급조, 공기를 공급을 하는데
압출형 흐름과 완전 혼합형 흐름이 있어요. 자, 그죠? 공기 공급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임펠러가 돌아가서 어디서나 농도가 일정한 것들을 우리는 완전 혼합형이라고 해요. 자, 이때 보면 얘가 스터럼처럼 이렇게 믹서기 뱅뱅뱅 돌아가면 어디서나 농도가 일정하겠지요. 그걸 완전 혼합형 흐름조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서의 농도랑 여기서의 농도랑은 농도가 물이 틀려요. 이걸 압출 흐름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플러그 플로라고 해요. 플러그 플로. 아시겠죠? 그래서 압출형 흐름 공기 공급조는 긴 유로 대신에 완전 혼합형 공기 공급조는 조 전체가 순식간에 분산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전라 사투리 아닙니다. 네. 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기 공급 장치는 공기 흡입식과 표면 공기 공급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건 공기를 전부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면 교반식은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 물결이 이렇게 되죠. 얘도 공기 공급하는 데가 없어. 물이 이렇게 함몰되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함몰돼서 들어가. 요 공기가 함몰돼서 들어가. 요거는 믹서된 건데 공기도 딸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모난 판이 공기가 들어가는 그 원형 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냐면 횟집에 가면 물고기 살려놓으려고 집어넣은 공기 쫙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파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놨어. 판 형식으로. 요거. 근데 요거는 없죠. 이거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물을 회전시키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면 교반식. 요거는 공기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요. 왜냐면 요 선 따라서 공기가 블로어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횟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포식이야. 그죠? 자, 여기는 기포식하고 기계변에 병행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 저으면 표면이 왔다갔다 하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녹아 들어가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면 교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기장치 디퓨저는 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각종 다양한 공기와 물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는데 기포의 크기가 될 수 있는 한 미세하게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공기가 이만한 게 하나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 반 잘라서 두 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비표면적이 커서 물에 녹아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식에 보면은 산소 전달 효율이라고 할 때 내가 KLA 값 결정할 때 공기가 큰 공기방울이 하나가 주입되는 것보다 그 공기방울이 작은 공기들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좋아서 기포의 크기가 될 수 있는 한 미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산소를 녹이는 데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게 조금 중요해요. FMB는 푸드가 뭐야? 음식. 마이크로바이올로지가 미생물. 이게 FMB는 기질, 들어가는 유기물과 미생물의 비를 얘기하는구나. 됐죠? 됐죠? 자, 음식과 들어가는 기질과 유기물과 미생물의 비를 얘기하는구나. 그걸 FMB라고 한다. 활성슬러지법에 사용되는 미생물들은 주로 세균이고 이외에 원생생물, 유충류 등이 있는데 특히 섬유성 미생물로는 이런 거 사상균과 진균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자 믹스드 리퀄 서스펜디드 솔리드 혼합형 부유 고용물이 침전기에서 잘 침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균과 진균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놈들이 잘 침전이 돼야지 2차 침전기에서 침전시켜가지고 슬러지를 제거하고 반성을 시킬 수 있는데 사상균 실 모양으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진균류 펑가이가 뭐냐면 곰팡이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침전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건 문제가 될 때예요. 자, 그래서 활성 슬러지의 전식 속도와 기질 분해 속도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올로지와 그의 먹이인 기질 푸드 간의
양적인 비 FNB가 연락에 중요하다,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수의 정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FNB가 변함으로 미생물의 증식 속도와 기질분해 속도도 변화한다. 이건 뒤에 그래프가 나오니까 된 거죠. 자, FNB가 크면 들어오는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의 숫자가 적어져 버리면 미생물이 분산되어 성장되고, FNB가 작으면 음식이 작고 미생물이 많아버리면 응결물을 형성하여 성장함으로 침전으로서 미생물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FNB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자, 보면 똑같아요. 이쪽은 시간이야. 자, 들어갔던 유기물은 요건 사실은 폐수 중에 있는 유기물들이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근데 산소의 섭취 속도도 맨 처음에 잔존 유기물이 많을 때는 쭉 산소가 필요하다가 그 다음에 잔존 유기물이 적어지면 산소가 별로 필요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세포 중량도 미생물이 있는데 미생물이 잔존 유기물을 먹어서 살을 쪄. 그러다가 만약에 미생물 유기물이 없어지면 자기 분해를 하죠. 그럼 쭉 가라앉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세포 지수량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획을 따르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다 맞게 떨어져 있어. 요건 이제 FNB를 나타내는 거다. FNB를 나타내는 거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자, 앞에 나와서 보면 이거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의 대수 증식기는 미생물의 숫자가 늘어갈 때의 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이때는 확 증가해. 미생물이 증가해. 세포 질소량에 따라서 미생물이 증가하는 시기, 미생물이 살찌는 시기. 그다가 유기물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쇄 증식기, 자기 분해를 하는 시기가 여기 딱 도래가 되죠. 감쇄 증식기. 그다음에 체내 호흡기. 이게 자기 분해하는 거예요. 자기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증가하는 시기까지가 뭐 수적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의 그 미생물이 그 섭취를 해가지고 뭐 중량이 증가하거나까지가 대수 증식기. 근데 먹을 게 적어졌어. 산소의 섭취 속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할 때가 감쇄 증식기, 체내호흡기. 요거 두 개가 비슷하게 일어나요. 비슷하게. 자, 그때 각각에 따라서 대수 증식기는 FNB가 높을 때, 정화 초기에 단계에서 먹이가 풍부할 때 미생물의 증식 속도는 비례한다는 뜻이죠. 미생물의 양, 결국 활성슬러지 양에 비례를 하게 된다. 시간에 따라서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수 증식기다. 감쇄 증식기는 FNB가 그리 높지 않을 때 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한 단계에서, 즉 잔존 유기물의 농도에 비례를 하게 된다. 그죠? 이거 비례 표시예요. 이거 무한대 표시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체내 호흡기는 FNB가 작을 때 먹이가 대단히 적은 상태에서 이미 증식은 행해져서 미생물량은 감소하는데 어떻게 돼? 자기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한다. 자기 분해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 개의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약속이거든. 근데 가끔씩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그래서 BOD 구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려고 할 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2장짜리 컨닝 페이퍼를 만들 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